형, 오늘 내가 슬퍼서 빵을 샀어. 슬픈데 왜 빵을 사? 혹시 와이프가 이거 물어본 적 있어요? 그렇지, 나에게 안 물어봤지만 아이들에게 물어봤지. 우리 두 아들이잖아. 첫째랑 둘째랑 완전히 달랐어. 첫째는 엄마 나 배고파, 빵 어딨어? 이렇게 물어보고, 둘째는 엄마 슬펐어? 왜 슬퍼? 라고 물어봤지. 그러면 하나는 T, 하나는 F. 이렇게 나누는데 이 나누는 게 난 마음에 들지 않아. 안 되겠죠. 내가 각자니까. 이 질문을 했다는 건 본인도 이 질문을 받았다는 얘기인가? 네. 어떻게 대답했어? 내 것도 샀어? 우리는 둘 다 T야. 요즘 T와 F의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쇼츠 비디오도 나오고 유튜브 영상도 나오잖아요. T는 사실을 분석하려고 그러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나 공감 능력은 떨어진다. F는 공감을 먼저 요청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T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에 뇌과학적으로서 동의해요? 절대 동의하지 않아. T와 F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지 사실 공감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공감하는 방식에도 보자마자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정서적인 공감이 있는 반면, 내가 생각을 해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한 상태에서 공감을 해야 되는 인지적 공감 메커니즘도 있는데, 우리 뇌 안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있거든. 누군가가 칼이 베었어, 아파. 그러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아프겠다라고 나도 막 눈살이 찌푸려지고 아픈 느낌이 드는 거, 이게 바로 정서적 공감인데, 요 정서적 공감을 만드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아픔을 당하는 걸 봤을 때 내 아픔처럼 직접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를 지아코모 리졸라티라고 하는 과학자의 그룹에서 밝혀내고, 원숭이가 사과를 잡을 때 활성화되는 뉴런들을 레코딩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과를 향해 손을 뻗으면 두두두두두두 신경세포 반응을 해. 그리고서 잠깐 실험을 쉰 다음에 아직 전극이 들어가 있는데, 실험자가 손을 뻗는데 두두두두두두두 하고서는 원숭이 신경세포가 막 반응을 하는 거를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공감의 메커니즘을 밝혀낸 거지. 애냐 테일러 조이, 퀸스 갬빗의 여주인공이었던 패스 천재. 배우. 이분이 아르헨티나에서 자라서 6살 때까지 영어를 전혀 못했대요. 그 다음에 런던에 이사를 왔는데, 영어가 자기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상대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액센트가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독일에서 태어났으니까 독일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갑자기 영어에 되면 that's terrible. Is that really like that? 독일식 악센트가 나오거든. 상대에 따라서 내가 자동으로 반응하는 메커니즘에도 거울신경세포 네트워크가 연루되어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보고 있어. 영국의 연구자가 자동으로 내 안에서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공감 메커니즘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해서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검지를 사용해서 뭔가를 하도록 이렇게 한 거야. 검지 사용하는 걸 보니까 내 뇌 안에서도 검지를 사용할 때 활성화되는 거울신경세포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거 아니야. 근데 일부러 검지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내가 새끼손가락을 움직이게 만든 거지.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검지만 보면은 새끼손가락을 움직이는 손가락이 반응되도록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액션을 학습해가지고 반응이 바뀌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게 가능했다. 이게 멘탈라이징 또는 퍼스펙티브 테이킹이라고 해서 상대 입장이 돼서 역지사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 되게 흥미로운 거는 정서적 공감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인지적인 공감, 내가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반응하는 메커니즘이 나이가 들면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도 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누가 다치는 영상을 보여주면 거울신경세포 네트워크가 가장 먼저 활성화되고, 어른이 똑같은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인슐라라고 하는 섬엽의 앞쪽이 같이 활성화가 되는데, 내 스스로의 욕구들이나 느끼는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뇌 영역이거든. 나이가 들면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하는 셀프 모니터링을 거친 다음에 상대는 얼마만큼 아팠을까, 어떤 입장일까를 판단하고 재고해보는 또 다른 공감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감정적 성숙이라고 부르는 게 뇌과학적으로 표현이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정서적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것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아스퍼거 신드롬이나 오티즘 뭐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서적 공감이 자동으로 발동되지 않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슬퍼하는 표정, 아파하는 표정을 지어도 왜 슬퍼? 왜 아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게 뭘 의미하는지 내 안에서 자동으로 반응하는 메커니즘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이들이 공감을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 벽에다가 사람들 얼굴과 표정, 감정들을 잔뜩 붙여놓고 공부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가 그 얼굴을 보이면은 상대의 입장에서 맞는 처신을 해주려고 하는, 이 경우에 볼 수 있는 거는 자동으로 고통을 보고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정서적 공감이 발동하지 않아도 인지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뇌과학계에서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이 뇌 안에서도 다른 메커니즘으로 나뉘는, 그렇지만 둘 다 존재하고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구분을 하지. 그래서 TF가 공감을 하고 못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가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둘 다 공감을 할 수 있어. T가 하는 공감은 인지적 공감에 가까운 것이고 F가 하는 공감은 정서적 공감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구분하면서 너는 공감 능력이 결여됐구나, 공감을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공감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배타적인 반응이잖아.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공감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건데. F가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난 게 맞나라는 의문을 하게 해준 데이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나라가 어떤 MBTI가 가장 많은가를 쫙 뽑아봤어요. 오, 재밌다. 근데 F하고 T를 비교한 걸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T가 한 60% 정도 되고 F가 한 30%에서 40% 정도 되고, 대부분의 나라가? 근데 여기서 F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랑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이해가 좀 가긴 하는데 일본이 F가 제일 높다고? 네. 이 F는 인생에서 감정을 얼마나 중요시하냐의 문제지 남의 감정에 얼마나 열려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오, 맞아, 맞아. 프랑스나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학 중에 자기네들끼리는 엄청 잘 통하는 미학이 있어요. 데케당스 미학이에요. 강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메조리티 나라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거나 사람들이 죽어가는 끔찍한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미학을 프랑스랑 일본이 둘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작품 중에 하나가 살도 나플러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드라크로아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이 살도 나플러스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근데 맨날 사치만 하고 방탕하게 놀다가 이제 나라가 몰락해서 바빌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못 막은 거죠. 살도 나플러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부와 권력과 사치와 호화를 평생 누리고 살았는데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대부분의 T인 사람들은 도망가가지고 재기를 꿈꾸거나 실용적으로 일단 내각회의를 불러가지고 야, 나라는 넘기지만 우리 백성들 이렇게 챙겨주고 그치. 나도 뭐 궁전 하나에 살게 해줘 뭐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살도나폴로스는 흑F야. 내가 미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을 지금까지 나눠서 써왔다는 거죠. 하지만 몇 시간 있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금은재화가 한 번에 없어지는 그 허탈감을 경험해보고 죽고 싶다. 나쁜 놈이네. 그래서 자기의 첩들, 준마, 보석을 전부 다 자기 앞에다 모아놓고 불질러버리고 가족과 노예들을 죽여버리라고 하는 걸 보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자기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민감한, 어떻게 보면 극 F인 사람이었지만 남의 감정,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감정에 공감 능력은 제로였다는 거잖아요. 일본도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폭력이라든지 세상이 망해가는 상황을 불편할 정도로 아름답게 그리는 예술들이 좀 많이 있고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걸 도덕적이나 사회적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풀면 용납이 안 되는 것도 그 두 나라끼리만 묘하게 통하는 그런 코드가 있었거든요. 공감의 반경이라는 개념이 재밌는 것 같아. 우리가 나 자신의 감정에만 심취를 하는가, 아니면은 내 친구, 가족의 감정에만 공감을 해주는가, 정말 다른 누군가에게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가. 사실 내가 누구에게나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이 공감의 반경이 넓냐 좁냐.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게 되면은 공감이 어디까지 통하나라고 볼 때 사람들이 내 집단, 외 집단을 나눠서 나랑 다르게 생기고 전혀 다른 나이대, 전혀 다른 성별, 전혀 다른 국가, 문화에 나랑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감을 잘 못하는 경향들이 존재해.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게 샤덴프로이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남이 다쳤을 때 나는 기뻐지는 거. 한국말로 쌤통. 아. 이게 뭐냐. 공놀이를 시키는데 얘들이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공놀이하고 돈도 자기들끼리 나눠가지고 나만 왕따를 시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다음 실험에 나한테 공을 줬던 애가 전기 쇼크를 받으면 아프겠다라고 공감 네트워크가 발동을 하는데 공 안 주고 왕따 시키고 계속 돈도 자기들끼리 가지던 애들이 전기 쇼크를 받잖아? 오히려 꿈의 도파민 이 분비가 되는 와, 즐겁다, 와 쌤통이다, 신난다, 요 감정을 이제 샤덴프로이드라고 부르거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사람이냐 아니냐, 사람에 의해서 나뉜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당장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뭔가 일을 당했어. 그러면 타인이라 할지라도 어머 어떻게 하면서 도움을 청하게 되지.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저기 아프리카, 어디 남미, 중동에서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대. 보는 순간은 약간 눈살 찌푸리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중요하지 뭐 딴 나라까지 걱정을 하나 라는 종류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시도 공감을 덜 하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시대에 따라서 공감의 반경이 넓어지고 좁아지고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의 반경이 좀 좁아지고 있지 않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80년대, 90년대 그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영화를 보면서 감동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의 기근을 구하기 위해서 락스타들이 무료 공연을 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기부금을 내고 같이 응원하던 그때는 공감의 반경이 퍼지던 시기였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Greatest Night of Pop 넷플릭스 다큐 보게 되면은 예. We Are the World 그 노래 마이클 잭슨, 밥 딜런, 뭐 브루스 스프링스틴 탑스타 빌보드 차트 1위부터 47위가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노래를 하고 이걸로 거의 몇백억인가를 수익을 내서 에티오피아의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감의 반경이 되게 넓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공감의 반경이 넓어질 때가 상대적으로 세계가 평화롭고 살기 좋은 시기였고 공감의 반경이 좁아질 때가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전쟁도 많고 여러 나라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보면 형 얘기대로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거는 우리 개인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아.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반경이 시간적으로도 어디까지 가는가를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당장 시험 공부해야 되고 당장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10초 후에 더 재밌는 쇼츠를 보고 있을 내가 더 중요하지 1시간 후에 공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쇼츠를 오래 봤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후회를 하게 될 나에게조차도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감의 반경이 공간적으로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미래에 나는 지가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마치 타인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한 가지 이유다. 얼마 전에 한 영국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옛날 사람들이 공감의 시간적 반경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준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 동네 남쪽에 가면은 옛날부터 영국인들이 꾸준히 배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키워온 숲이 있대요. 그 숲에 가면은 보우라고 그래가지고 위에 이렇게 돼 있는 나무 있잖아요. 근데 이 나무를 한번 심으면 이걸로 배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180년 정도가 걸린대요. 180년 이후에 내 후손이 이 보우를 만들 나무 찾는데 고생을 하지 말라고 똑바른 나무 하나를 칠 때마다 휜 나무를 하나씩 심어줘서 그 동네에는 휜 나무만 있게 됐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게 나폴레옹이랑 넬슨이랑 해전을 해가지고 영국이 이기면서 영국이 세계적인 해상 제국이 됐잖아요. 넬슨이 이 지역을 알고 있어가지고 야, 이 앞에 이렇게 휜 나무 있지 거기 가서 다 가져와 이렇게 해서 7세기의 사람들이 후손을 위해서 만든 나무를 1000년 후 후손들이 베어가지고 국가가 위기를 모면했다. 나는 사실 지금까지는 이 공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시니컬했었어요. 심지어 제가 강의에서 자주 하던 얘기가 뭐냐면은 공감대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하는 가장 높은 칭찬이 공감 100%라는 칭찬이에요. 그냥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알아들었어. 아 나도 저거 뭔지 알아. 그러면 이거는 훌륭한 드라마고 훌륭한 엔터테인먼트 상품으로 인정이 되는데 딱 뭘 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대체로 난해하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공감이라는 게 특히 형이 말하는 그 즉각적 공감이라는 건 내가 어떤 드라마를 봤을 때 내 경험치 안에 그 드라마의 경험치가 있어. 그럼 설명이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는 게 이건데 여기에 있는 뭔가를 접했어요. 그러면은 공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를 쫓고 공감이 안 되는 걸 기피하다 보면은 내가 아는 것만 자꾸 반복하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감을 너무 즐기지 말라라는 말을 강의에서 많이 했었어요. 공감의 반대말이 호기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가 좋을 호자고 기가 이상할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상한 거를 좋아하는 마음이 호기심이잖아요. 똑같은 거를 즐기는 게 공감이고 이질적인 걸 즐기는 게 호기심이라면 나를 발전시켜주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 호기심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 공감이라는 거를 사회적인 중심적 가치관으로 두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은 나랑 똑같은 교과서 보고 자라고 나랑 똑같은 드라마 보고 자라서 이신전신 되고 착하면 척하고 내가 농담하면 바로 웃어. 그럼 아 이거 내 사람이네? 근데 이게 안 돼. 그럼 쟤 뭐야? 이게 오히려 심해져가지고 공감이 더 강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더 배타성을 강하게 보이는 경향이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고 정확하게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 폴 블룸 교수였어. 내가 폴 블룸 교수랑 같은 얘기를 했다 이거죠? 폴 블룸 교수가 공감에 반대합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세상이 더 친절해지고 사람들이 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공감 능력을 올리는 게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로 뭘 얘기하냐면
오히려 공감이 막 뛰어나고 우리끼리 친한 사람들이 더 배타주의적이 되고 때로는 더 이기적이 되고 비도덕적이 되기도 하면서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차별받는 경험, 소외받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끼리끼리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공감을 강조하는 거는 오히려 위험하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폴 브룬 교수가 강조한 거는 친절함이었어. 나랑 전혀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존중하고 리스펙하는 친절함과 태도가 오히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공감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부부관계에서는 서로 공감을 잘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F 부부만 잘 사는가? 오히려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공감이 서로 잘 되면 좋을 때는 둘이 같이 너무 좋다가 안 좋을 때는 둘 다 최악으로 가니까 너무 공감이 잘 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반면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나는 이래라고 할 때 제대로 소통해 줄 수 있는 능력, 사실은 공감이 안 되지만 난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당신은 이렇게 느끼고 이렇구나 라고 받아줄 수 있고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소통에 있어서 더 오래가는 부부관계를 만든다라고 하더라고. 부부관계 관련 영상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유용한 문장. You are probably right. 아니야, 유용하지 않아. You are right라고 해야 돼. probably 붙이는 순간 공감이 안 되는 거야. MBTI가 엄청 유행이고 F와 T를 구분할 때 공감이라는 코드로 하고 공감대가 떨어진다, 공감력 떨어진다 이걸 거의 욕처럼 쓰는 또 그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걸 좀 정확하게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형이랑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참 한국인들이 자기한테 집중할 시간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 F가 감성대가 풍부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F가 해석되는 거는 내 감성대가 풍부하다는 게 아니라 남의 감정을 얼마나 잘 들어주냐로 F가 해석이 되잖아요. 실제로 뇌에서 공감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뇌 영역을 꼽으라고 그러면 섬엽인데, 섬엽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내 몸 안의 상태를 느끼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몸 안의 상태를 스스로 잘 느끼는 사람이 타인의 공감도 잘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몸의 상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의 공감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느끼나 백날 귀 기울이고 눈치 보고 한다라고 해서 나의 공감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스스로의 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잘 읽을 수 있어야 타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는 거지. 그럼 오늘 컨텐츠는 이 말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람은 남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편을 더 잘 케어하기 위해서 나를 케어하는 것이다. 자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남도 아끼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상대의 입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스스로를 케어하는 사람에게서 더 발달하는 거지. 형이랑 얘기하고 나면 뭔가 마음이 정화된 느낌이 들어요. 왜 공감했다는 얘기를 안 해? 우리 궁금이분들도 친구나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가 나 슬퍼서 빵 샀어 이걸 분명히 하셨을 텐데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재밌는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공감할 수 없는데 이런 테스트 하지 마세요. 이 테스트 한다는 자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예측하고 이렇게 반응해줘야 돼라는 답정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좀 하지 마세요. 형 T야? 나 T지.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그리고 sometimes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